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산 그림자가 해보다 먼저 들고 개 짖는 소리가 인사처럼 들려오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김청자 40도 채 안 된 과부 하나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청자야,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동네 어른들이 말할 때마다 청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뭐 제가 낳은 자식이니 제가 키워야지요. 청자의 남편은 성우가 돌을 갓 지났을 무렵 마을 인근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도 유산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칸방과 논 한 떼기, 그리고 품을 팔아야 하는 산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 말 한마디에 청자는 허리 펴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마솥에 남은 감자 3알을 넣고 보리쌀 한 줌 섞어 죽을 끓였습니다. 자, 먹어.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가며 먹어야 해. 응, 고마워 엄마. 그렇게 아들 성호는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고추밭에서 허리를 접은 채 하루 종일 따고 밤에는 김장 배추를 묵으러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 2만 원. 그걸로 쌀 사고 공책 사고 연탄 3장 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자는 읍내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 일을 얻었습니다. 밤 9시까지 떡볶이를 팔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성호는 자고 있거나 홀로 숙제하다 졸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외롭지 않았어? 아니, 나 엄마 기다리면서 책 읽었어. 그 말에 청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 입술은 텄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작디 작은 손이 연탄재를 만지며 엄마 대신 불을 피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내 새끼 니가 왜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됐노? 그날 밤 청자는 방구석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게 더 힘들었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땔감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청자는 연탄을 아끼려 부엌에서 작은 숯불 화로에 감자를 익혀 먹었습니다. 엄마, 손 시려워. 이 장갑 껴봐라. 엄마가 짠 거야. 허름한 털실로 짠 장갑을 건네며 청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성호 손은 공부하는 손이니까 절대 얼면 안 돼. 가난한 사람에게는 장갑 하나도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성호는 읍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청자는 아들을 손잡고 오리길을 걸어 학교까지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 눈길 속에 묻힌 외투 끝이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청자야, 니는 참 독하다. 남자도 없는 집에서 애 하나 저리 똑 부러지게 키우는 거 보니. 그 말에 청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 하나 믿고 사는 기라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성호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읍내 문방구에서 책을 사주면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청자는 쌀을 팔고 반찬을 줄여가며 책상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읍내 고물상에서 들고 온 철제 책상, 다리가 흔들거렸지만 성호는 엄마, 내 방 같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 일 안 하게 해줄게. 그래. 꼭 그렇게 해주라. 서울 가서 공부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게. 청자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이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서울은 텔레비전 속에나 있는 이야기 아닌가.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풀을 뽑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이불 덮고 옵니다. 그렇게 해마다 똑같은 계절을 아들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이 아이 중학교 가면 꼭 읍내 학교로 보내세요. 더 큰 세상을 봐야 할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청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저 아이를 읍내로 보내자. 내가 비록 무식하고 돈도 없지만 저 아이를 공부시키는 일만큼은 포기 안 한다. 그 밤 청자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옷 하나를 꿰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호야, 니는 내 희망이다. 나는 너만 보고 산다. 읍내 중학교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청자는 성호 손을 꼭 잡고 학교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 봐봐. 27번. 내 이름 있어. 그래, 있네. 김성호가 맞지 아이고 내 새끼 해냈다. 청자는 성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과 웃음이 뒤섞였고 성호는 그런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열심히 할게. 읍내서도 1등 할 거야. 청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니만 잘하면 된다. 엄마는 뒤에서 다 해줄게. 하지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성호가 다닐 읍내 중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1시간 반 거리. 비라도 오면 산길이 미끄럽고 겨울엔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양말이 다 젖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마침 읍내 시장통에 있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청자야, 우리 집 뒷방 남는데 내 아들 잠시라도 쓰라. 방세 같은 건 안 받을게. 그 말에 청자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젠 떨어져 살아도 되는 거야. 자취의 시작, 아들과의 첫 이별. 새학기 전날. 청자는 김치를 한 항아리 분량 싸고 된장, 간장, 쌀, 라면까지 바리바리 싸서 읍내로 향했습니다. 성호는 작은 책상 하나 있는 자취방 구석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걱정 안 하게 공부만 할게. 그래. 니는 항상 그런 말만 하네. 그리고 나 이제 어른이야. 혼자 잘할 수 있어. 청자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은 엄마 아들이다 알겠지? 너무 어른 티 내지 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청자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등에 짐을 지고 돌아서는 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문 닫히면 그 안에 내 새끼가 혼자 있는 거네. 빈방, 외로움, 그리고 아들 냄새. 집으로 돌아온 청자는 조용한 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엔 아들이 입던 셔츠 한 벌이 널브러져 있었고 책상 위엔 반쯤 쓴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만지자 아들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청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종달새 울음도 허전하게만 들렸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청자야, 이제 홀가분하겠다. 애도 커서 읍내 갔고. 청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렇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청자는 아들이 쓰던 베개를 껴안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매주 반찬을 들고 읍내로, 주말마다 청자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읍내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나물, 김치, 삶은 계란, 말린 고추부각, 잡채, 갈치조림. 가끔은 닭도리탕도 해갔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싸우지 마. 혼자 다 못 먹어. 남으면 친구들 주라. 이 친구들까지 내가 챙겨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겠나? 성호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손맛 장난 아니다라고 자랑을 했고
친구들은 청자의 반찬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성호의 성적표와 담임 선생님의 말.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청자는 처음으로 성호의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청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서울 보내셔야 합니다. 머리가 좋고 인성도 바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먼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요? 청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이 아이는 서울 같은 데서 공부해야 빛을 봅니다. 그날 밤 청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우리 성호가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작고 강한 불빛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밀어줄 수 있으면 가게 해야지. 더 고된 노동을 시작한 어머니. 그날 이후 청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읍내 청소 일을 구했고 점심에는 식당 허드렛일, 저녁에는 하우스에 들어가 모종 심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돌아다니며 일한 청자의 손은 점점 갈라지고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노트 한 권, 참고서 한 권 살 생각에 그것이 고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 부서져라 일하는 것뿐이다.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학. 성호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청자는 아들의 어깨에 교복이 유난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서울 갈게. 그래. 기숙사라며? 응. 집에는 자주 못 올지도 몰라. 청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멀어지는구나. 내 새끼가 또 한 발짝 멀어지는구나. 하지만 표정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잘하고 몸 상하지 말고. 성호가 떠난 뒤 청자는 그가 남긴 손수건 하나를 가슴에 넣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호 잘 해내게 해주세요. 제 몸은 다 써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김성호는 새벽 5시 기상종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기숙사 창문 밖으로 어스름한 산 안개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그 3글자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성호는 독서실 불을 켜며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 부엌엔 벌써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청자 여사는 묵은 장작을 더듬어 화로에 넣고 쌀 한 되를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성호야, 오늘도 공부 잘하겠지. 청자는 습관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귓가엔 늘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의 겨울방학, 성호는 기숙사에 남아 자율학습을 택했습니다. 청자가 고향 내려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자고 전화도 했지만 엄마, 지금 서울대 모의고사 범위 끝내야 합니다. 다음 달에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 이 뜻이 그렇다면 엄마도 참아야지. 그래도 몸은 챙겨야 한다. 청자는 전화를 끊고는 곧장 읍내로 나갔습니다. 새벽 청소 일거리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한 달 뒤 있을 면접 전형비와 고속버스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붓는 밤에도 청자는 종이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서울대 면접비 12만 원. 숫자 옆엔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달력의 하루하루를 끌어당기듯 청자의 걸음도 더 바빠졌습니다. 3월 모의고사 날 성호는 자신의 이름이 1등 옆에 자리한 성적표를 들고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담임이 물었습니다. 성호야, 떨리진 않니?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옳다. 넌 이미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성호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은 채 기숙사 전화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전국 1등 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훌쩍이는 숨소리가 미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믿었다. 밥은 잘 먹었나? 네, 걱정 마세요. 내일 도시락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말만 해라. 세상 제일 맛있게 해줄게. 청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멸치를 다듬어 다시마와 함께 국물을 우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반찬을 만들고는 첫 차가 뜨기 전 버스 정류장에 나섰습니다. 학교 행정실로 등기우편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1993학년도 수시 합격자 통보서. 성호는 봉투를 뜯을 힘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담임이 대신 열어 확인하더니 조용히 성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내가 해냈다. 그 말에 성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청자는 작은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속엔 파란색 서울대 교기 스티커가 붙은 합격증 사본과 성호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린 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손잡고 함께 올라갈 길을 만들겠습니다. 청자는 편지를 2 손으로 꼭 쥐고 무릎 꿇어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에 내리던 첫눈이 흰 자국을 남겼습니다. 합격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골목을 돌며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 김청자 여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떡매를 내리쳐 인절미를 만들고 이장은 직육면체 고기를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밤에는 큰 평상이 놓이고 땀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청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정성 덕분입니다. 제가 뭐 한 건 없고요. 그 말에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청자 여사가 밭일 막노동 안 했으면 이 일이 가능했겠소? 이 동네에서 이런 경사백년 만이요. 잔치가 끝난 뒤 밤하늘엔 별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청자는 툇마루에 앉아 담요를 둘러쓰고 조용히 별을 세었습니다. 이 별 하나가 우리 성호, 또 하나가 내 일평생 고생 그래도 괜찮다. 빛나는 건 결국 저 아이니까. 그리고 며칠 뒤 서울로 짐을 나르는 날이 왔습니다. 버스터미널. 성호는 중고 장롱 하나와 책상, 엄마가 손수 짠 이불 꾸러미를 짐칸에 실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떠납니다. 청자는 꾸러미 속에 노란 봉투를 몰래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밥 굶지 말거라. 거기 안에 조금 넣었다. 알겠습니다.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세요. 버스 시동이 걸리자 성호는 창문을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곧 불러 모실게요. 꼭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청자는 눈물로 뒤덮인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서울 가서 잘 살아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린다. 버스가 굽은 산길을 돌아 사라진 뒤에야 청자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거라, 잘 가거라, 엄마는 괜찮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터미널 지붕 아래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첫날 밤, 청자는 홀로 아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 연필꽂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크게 써내려갔습니다. 김청자의 서울대. 글씨 곁에 작은 하트를 그렸습니다. 이건 내 상장이다. 내 인생 60년에 단 한 번 받을 훈장이로다.
그날 이후 청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우 서울대 학생 됐습니다. 이제 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청자는 여전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성우가 큰 도시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일엔 휩쓸리지 않게 해주소서. 매서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청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책상, 비어있는 의자,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서울대라는 네 글자가 방안을 은은히 밝혔습니다. 그 글씨는 흙 묻은 손으로도 지울 수 없는 희망이자 자부심이 됐습니다. 김청자 여사는 평생을 등 굽혀 일했으나 이제 고개를 들고 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흘길을 디딘 발이 서울까지 닿을 순 없었지만 아들의 발걸음이 그 길을 대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젠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서게 될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대, 그 이름의 무게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자의 사랑과 땀의 무게였습니다. 성우가 대학에 합격한 날, 김청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청자야, 이만하면 참 잘 키운 거지. 스스로를 달래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뒷산 능선이 겨울 햇살에 뿌옇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성우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좁았고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쌀과 반찬 덕에 버틸 수 있었지만 성우는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공부도 벅찼고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편 시골집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가끔 소꿉친구나 마을 안악들이 들러도 할머니는 멍하니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청자 언니, 성우 서울 가고 나니 너무 조용하지. 응. 옷자락 소리도 안 나. 이따금씩 성우가 보내주는 편지를 보며 마음을 달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순간의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시려도 성우 잘 돼야지, 잘 버텨야지. 그 한마디로 견뎠습니다. 성우는 대학 3학년 무렵 인턴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는 차츰 세상을 배우고 현실을 익히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배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말투도 깔끔하고 옷차림도 단정한 전형적인 서울 여자였습니다. 한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그녀와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조심스레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는 모시고 살아야 해요. 성우가 말했을 때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성우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김청자 할머니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엔 애호박 몇 조각과 파, 마늘이 떠다니고 밥상 맞은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 오늘도 잘 있겠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의 도시 생활과 자신의 시골살이 사이에 놓인 거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의 거리, 삶의 감각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청자 할머니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효자였고 자신을 버릴 아들이 아니라고.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성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못 내려갈 것 같아. 회사에서 일정이 너무 바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김청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일 바쁜 게 좋은 거지. 성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김청자 할머니는 난로가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얘가 바쁘긴 바쁘구나. 설인데도.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당을 덮고 지붕을 덮고 마음을 덮었습니다. 서울에서 성호는 지은과의 만남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지은 씨는 저랑 만나는 거 어때요? 전 좋아요. 성호 씨가 성실하고 자기 일도 잘해서 항상 존경스럽고 멋져요. 성호 씨 힘들 땐 꼭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은은 진심을 조금씩 내비치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세요.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꼭 어머니를 모시려고 해요. 성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하지만 저에겐 어머니 한 분뿐이라 마음에 늘 걸려요. 절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어머니 희생이 없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꼭 함께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진솔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기대와 고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지은의 고민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은 씨, 제가 더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을 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성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그날 밤 지은은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문제는 솔직히 부담이에요. 지은의 어머니는 딸을 염려하며 결혼을 반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정말 어려워. 네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지만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성호 역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은 씨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가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성호야,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엄마는 네 결정에 따를게. 짧지만 깊은 말이 성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맞춰가며 성호와 지은은 결혼이라는 큰 걸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지만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의 벽을 예고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김청자 할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만 마음 한구석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호 역시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마침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같이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서울 가서 내 옆에서 지내보자.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청자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그곳은 시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분주한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 서울은 참 다르구나. 혼잣말을 하며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신혼 첫 집이라 집은 20평 남짓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며느리 지은은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점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고맙다, 지은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우가 집에 있을 때면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가 출근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다르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대로 하셨어요? 청소는 하셨나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청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 내가 잘 해놓을게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자책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갈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금 예민할 때가 있어요. 참으세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는 청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백화점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는 지은과 친해지겠지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지은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며 혼자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다리가 아프기도 해서 앉아있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은은 속으로 정말 미치겠다. 어머니 그냥 놔두고 가야지. 알아서 찾아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먼저 와버렸습니다. 낯선 공간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나와 집을 찾아가려니 아뜩했습니다. 서울 지리도 모르고 버스며 택시며 뭐가 뭔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마침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호는 점심시간에 헐레벌떡 회사에서 어머니를 보러 경찰서로 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잠시 나왔는데 길을 잃었어. 미안하다. 아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어머니는 며느리 지은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는 터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기로 했지요. 외로움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백화점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쫓겨 집안 사정을 지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은은 성호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어머니를 이사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랑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요 근처에 원룸이 있는데 거기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조용히 지은의 말을 따랐습니다. 좁고 불편한 방 원룸을 보는 순간 홀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고? 네, 어머니.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말문이 막힌 어머니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성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달리 뾰로통한 표정이었고 어머니의 흔적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사실 어머니가 혼자 살고 싶으시다고 해서 방을 얻어드렸어. 성호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엄마가 혼자? 그게 말이 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이 너무 비좁고. 지은의 변명에 성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원룸으로 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계셨는데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내가 곤란할까봐 엄마가 참았어.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토닥였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지은과 심각한 대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엄마를 그렇게 홀로 두다니. 성호 씨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분노와 이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부부의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이후 성호는 지은과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이혼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오갔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와 함께 살 방법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생활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무게가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잦은 갈등, 아들의 무지와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쉽게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혼자서만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호와 지은의 사이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호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결단을 내릴 때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무엇이어야 할지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아무래도 양로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쉬고 싶다. 성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곤 엄마가 어디든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양로원 입소 결정이 가족 내 새로운 갈등과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청자 어머니가 양로원으로 떠난 후 처음에는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불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였던 지은은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난 어머니가 왜 그리 싫었을까? 그래도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지은을 괴롭혔고 자꾸만 울적해지며 지은은 혼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성호와의 관계도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지은은 서서히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한 번 더 성호 씨와 어머니를 위해 노력해봐야겠어. 라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조금씩 지은은 마음을 열었고 성호와도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자 어머니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 참 좋아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와 방문을 자주 하며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역시 지은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사랑으로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가족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한결 따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청자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양로원의 창밖에도 연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멀리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벌써 봄이구나. 참 많이도 변했네.
시골에서 온 낯선 이곳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한참 동안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소가리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버거웠던 거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시어머니 생각에 자주 눈물이 났고 성우와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서히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많이 부족했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서운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지쳐 있었고,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내가 더 잘할걸.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그를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성우와 지은은 함께 양로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밝게 웃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쓸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함께 점심 먹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양로원 식당에서 마주 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아니란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만 모두가 다 그랬잖아.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잘 모시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이해한단다. 누구나 어려운 시간은 있잖니.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양로원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함께여서 고맙다. 할머니가 말하자 성우와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지은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양로원 방문 횟수도 점점 늘어났고, 할머니와 가족은 전화통화로 자주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지은과 상의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단독주택을 구해 같이 살자. 좁고 불편한 아파트 대신 마당이 있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단독주택은 1층, 2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1층은 어머니가 쓰시도록 계획했습니다. 같이 살되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환경으로 어머니와 지은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들도 자주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가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은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껏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을 보상받은 것입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가족은 모여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김청자 할머니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큰 행복한 날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과 평화로 잠이 들었습니다. 김청자 할머니의 가족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갈등과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야말로 김청자 할머니 가족의 진정한 봄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